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전북대학과 서강대학에서 학술 연구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. 오늘은 고려특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었던 세계인의 도시 짤츠부르크에 대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 이게 잘츠부르크는 이 오스트리아의 도시인데요. 이 오스트리아는 이 유럽의 이 가운데,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. 이 유럽의 경계는 지금 여기 흰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 이제 북극해가 있고, 여기가 이제 우랄산맥, 그 다음에 여기 이 우랄강, 그 다음에 카스피해강,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그 다음에 이 흑해가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, 여기 이제 유럽의 경계인데요. 여기에서 오스트리아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꼭 이제 표주방 모양의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고요. 아까 이제 표주방 모양과 이 오스트리아의 지형적 특색은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 동서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. 그래서 한 600km 가까이 이제 이 직선거리가 있고요. 남북으로는 조금 이제 두툼한 부분이 한 300km,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얇은 부분, 거기는 한 40에서 한 70km 정도 이 길이를 갖고 있고요. 이 오스트리아는 총 9개의 연방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입니다. 그래서 이 9개의 이 연방주의 이름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. 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니더웨스트라이히, 오버웨스트라이히, 부르겐란드, 슈타이어마크, 잘츠부르크, 그 다음 캐런텐, 티롤, 그 다음에 포랄베르크. 이렇게 해서 이 9개의 연방주와 이 옆에는 지금 제가 이 연방주의 수도, 즉 다시 말해서 주도라고 그러죠. 이 주도를 쭉 써놨습니다. 이 빈이라는 연방주의 주도는 빈이고요. 니더웨스트라이히는 이 상펠텐, 그 다음에 오버웨스트라이히는 린츠, 그 다음에 부르겐란트에는 이 아이젠슈타트, 그 다음에 슈타이어마르게는 그라츠, 잘츠부르크는 그대로 이제 잘츠부르크이 이 도시이자 하나의 이 주를 구성하고 있고요. 이 캐런텐의 경우에는 이 프라겐푸르트, 그다음 티로는 인스브루크, 그다음 포랄베르크는 브루겐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9개의 이 주와 이 주도를 여러분들께 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스트리아를 지도를 보시면요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유럽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하고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북쪽을 보시면 여기가 독일이죠. 그다음에 여기가 체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동쪽이니까 동쪽에는 슬로바키아, 그 다음에 헝가리,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, 그 다음에 이탈리아,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여기에 리히텐슈타인이라고 그래서 인구가 한 3만 명, 3만 5천 명, 요 정도 사이 되는 아주 조그만 소국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위스가 되거든요. 그래서 총 이 오스트리아는 8개의 나라와 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요. 다시 한번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. 이 오스트리아는 북쪽으로는 이 독일과 체코,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슬로바카이, 그다음에 헝가리,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, 이탈리아, 서쪽에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나라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 오스트리아 나라에 대한 오스트리아 국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. 이 오스트리아의 공식 명칭은 오스트리아 공화국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수도는 빈,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 명칭 비엔나로도 유명하죠.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. 그리고 총 면적은 한 8만 3천, 한 8만 4천 킬로 정도 되겠죠. 킬로미터 제곱으로서 우리나라 그 남한이 보통 이 9만 9천, 한 10만 가까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의 남한보다는 조금 이 작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인구는 한 850만 명 정도 되죠. 근데 남한이 지금 한 5천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인구 밀도가 좀 느슨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국민소득은 2011년 기준으로 거의 한 5만 불 가까이 되니까 우리 한국하고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 나라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잘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이 오스트리아 국기는 이렇게 빨간색, 흰색, 빨간색 이렇게 3색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 국기 하면은 상당히 어떤 철학이 담겨 있거나 이렇게 숭고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. 오스트리아 국기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국기의 유래는 십자군 원장, 즉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이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이 유럽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게 있었죠.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를
대표로 해서 나갔던 이 레오폴트 5세라는 이 어떤 용맹한 이 제후이자 장군이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이 군복은 위아래가 다 흰색으로 이렇게 이 흰색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 활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싸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육박전으로 이렇게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이 레오폴트 5세가 이 전쟁을 누비면서 하도 많은 적의 이 목을 베다 보니까 온몸이 빨간 피로 다 물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 혁대,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흰 벨트가 있었겠죠. 그 벨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제끼니까 이 온몸이 빨간색에서 빨간, 흰색,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이 유래로 삼아서 오스트리아 국기를 삼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적색, 백색, 적색 이렇게 삼색기로 돼 있는데요. 조금 이제 국기의 유래로 보면은 조금 글쎄요. 예. 우리가 뭐 어떤 이 커다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. 오스트리아 국장을 보시면요. 여기에 이제 이 독수리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독수리라는 것은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일종의 통치, 지배를 상징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국장이나 국기에 이 독수리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오스트리아 이 국장에도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들어가 있고 까만 독수리가 들어가 있죠.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적, 백, 적, 즉 세 개의 삼색 깃발이 이 안에 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. 이 오른발에는 지금 보니까 낫을 지금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왼발에는 지금 망치를 들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양쪽 발에는 끊겨진 지금 사슬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지금 어떻게 된 왕관 모양의 성벽을 이렇게 얹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. 여기 있는 이 성벽은 시민 계급을 상징한다고 그러고요. 물론 이제 낫은 대부분 이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농민 계급을 상징하고요. 그다음에 이 망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노동자 계급, 그다음에 이 끊겨진 사슬의 경우는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.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승전국, 미국, 영국, 프랑스, 소련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거든요. 그리고 나서 1955년에 비로소 독립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독립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끊겨진 쇠사슬로 그것을 표현했다고 그러네요. 이 오스트리아의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국가가 제정이 된 것은 1946년이거든요. 물론 1945년 이후로 이 분할 통치가 되어 있지만은 이 승전국들이 이 오스트리아에게는 상당히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거든요. 그래서 1946년에 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국가를 제정할 수 있었던 계가 되고요. 이 국가명을 보시면요. 우리는 뭐 이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애국가라고 그러는데 오스트리아의 국가명은 이렇게 제가 여기 한국어로 번역은 해놨는데요. 산의 나라, 강의 나라라는 것이 이 국가명입니다. 원어로서는 란트 데어 베르게, 란트 암 슈트로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산의 나라, 강의 나라라는 이 국가명을 갖고 있고요. 작곡가는 오스트리아의 이 위대한 이 아들이죠. 이 모차르트, 즉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고요. 작사가는 파울라 프레라도비치라는 일종의 이 크로아티의 슬라브 계통의 이 오스트리아 여류 시인이 작사를 했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이 국가들은 이 웅장한 맛을 이렇게 풍겨주는데요. 오스트리아의 이 국가는 상당히 조용한 멜로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당히 서정적인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오스트리아 국가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이 독일어, 그러니까 이 독일어와 이 옆에는 이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국가의 그러니까 이 가사말을 보시면요. 란트 데어 베르게, 란트 그다음 암 슈트로메. 자, 산의 나라, 강의 나라. 란트 데어 에커, 란트 데어 도메. 즉 들판의 나라, 성당의 나라. 란트 데어 헤머, 주쿵트라이히. 찬란한 미래를 가진 망치의 나라. 하이마트 그레소 테이트 운트 지네. 저 위대한 딸과 그다음에 아들의 나라, 뭐 자손들의 고향,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. 폴크 베그나데트 피어다스 슈네. 국민들은 아름다움으로 은총을 받았다네. 휠 게림테스 웨스트라이히. 큰 찬양을 받은 오스트리아 휠 게림테스 웨스트라이히. 후렴구죠. 그러니까 큰 찬양을 받은 오스트리아. 이러한 노랫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
그러니까 국화라고 그러죠. 이 우리나라의 국화는 우리가 무궁화인데요. 오스트리아 국화는 에델바이스입니다. 이 에델바이스는 보통 이 고산지대에서 이 자라는 아주 순백색의 이 조그만 야생화죠.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설악산 그 고산지대에서 지금 이 에델바이스가 이 자라는 거로 서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아주 이 소박한 아주 예쁜 조그만 그 다음에 이 야생화를 이 에델바이스를 이 국화로 갖고 있고요. 오스트리아는요. 특히 이 에델바이스는 우리가 이 헐리우드에서 이 브루의 명화 중에 한 편에 속하죠.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 사운드 오브 트릭에 나왔던 이 어떤 이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아마 이 대부분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노래는 한두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보시면은 이 노랫말은 이 영어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Edelweiss, Edelweiss, every morning you greet me, small and white, clean and bright. You look happy to meet you. Meet me. With a blossom of snow, may you bloom and grow. Bloom and grow forever. Edelweiss, Edelweiss, bless my homeland forever.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노랫말이 있고요. 옆에는 뭐 제가 이렇게 이 번역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는 이 짤주브리라는 이 도시로 이제 직접 들어가겠는데요. 이 짤주브리라는 도시는 오스트리아, 아까 이 표주막 모양의 오스트리아에 있고,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짤주브르크는 여기니까 이 따지면 북쪽, 동쪽, 그러니까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죠. 그리고 상당히 이쪽이 지금 독일이거든요. 그래서 독일하고 거의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. 이 오스트리아 시내에서 이 독일 국경까지는 한 3km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. 이 짤주브룩에 대한 대강 이 소개를 해드리면요. 이 짤주브룩에는 보통 한 15만 명의 이 인구가 살고 있고요.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. 뭐 인구 15만 명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그만 소도시에 불과하겠지만은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이 도시죠. 네 번째로 큰 도시니까요. 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비인이고요.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고요. 그 다음에 그라츠, 린츠, 그 다음에 이 짤주브룩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. 이 짤주브룩은 이 알프스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요. 이 해발 고도가 424m거든요. 우리나라의 이 서울에 있는 남산이 한 360m 정도 되니까 남산보다 더 높은 곳에 이 도시가 건설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이 짤주브룩은 보통 우리가 이 별칭으로서는 모차르트의 도시, 즉 이 짤주브룩은 모차르트의 고향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짤주브룩이라는 도시는 자기의 위대한 조상이죠. 이 모차르트를 철두철미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 도시이기도 하고요. 이 짤주브룩은 여기에 사진을 보시다 보면요. 여기에 이 강, 짤자흐라는 강이 흐르거든요. 이 강 한쪽에 이쪽을 우리가 구시가지, 그 다음에 이쪽을 신시가지라고 하는데요. 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시가지의 일부 지역을 다 아우르는 이 지역이 다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도시 통째를 거의 도시 통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1996년에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 이 짤주브룩이고요. 이 독일의 위대한 자연과학자이자 그다음에 근대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분이 있는데요. 이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이 짤주브룩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곳이다. 이렇게 칭할 정도로 하여튼간에 사람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마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짤주브리라는 도시의 이 명칭의 유래를 가만히 보시면요. 이 독일말로 이 짤지라는 것이 이게 소금이라는 뜻이고요. 부룩이라는 게 이게 성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직역을 하면 소금의 성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시간이 왔는데요. 이거 뭐 이 짤주브룩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프스 자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산 속에 왜 갑자기 소금이라는 게 나오냐? 우리가 소금하면 바다를 상상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산 속에서 지금 소금이라니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의아하게 여길 텐데요. 원래 우리가 이 알프스 산맥은 이 지형상,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이 바다 밑에 있었던 지형이거든요. 이것이 융기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루어진 산맥이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. 이
지각 변동에 의해서 솟구치면서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올라오죠. 그래서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게 이 암염이라는, 그러니까 소금 바위가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짤주부르크 근교에서는 이 소금을 이 산에서 이렇게 캐와요. 그래갖고 그것을 정제해서 이 옛날부터 이 소금으로 활용해서 만들어 먹었거든요. 오늘날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많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값어치가 많은 이 물건은 아니고, 소금은 꼭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은 이것이 중세 시대나 근세까지만 오더라도 이 소금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싼 물건이었어요. 그래서 소금이 있는 지역은 항상 다 부자였거든요.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부의 원천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금을 칭하기를 백색의 금이다라는 말을 칭할 정도로 소금은 아주 이 값어치가 많은 물건이었거든요. 이 짤주부리라는 도시는 운이 좋게도 이 소금 광산을 이 곳곳에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파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 이 도시를,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 짤주부르크에 가서 우리가 꼭 만약에 이 구경해야 될 위대한,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그러한 이 건축물들을 이제 천천히 몇 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이 짤주부르크 시내에 이 한가운데에 이 장페터 수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 장페터 수도원은 상당히 오래된 수도원이에요. 그러니까 한 400~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수도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죠. 696년, 그러니까 한 1400년 이 정도 됐겠죠. 이때 당시에 성 루페르트 주교, 즉 이 짤주부르크의 초대 주교입니다. 이분이 처음으로 이 장페터 수도원을 건축했고요. 이 장페터 수도원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고요. 또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. 오늘날도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. 이 장페터 수도원의 지금 내부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는데요. 겉은 소박한 모습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 화려한 그러한 이 수도원, 또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장페터 수도원에서 이 미사를 드려보는 것, 이것도 상당히 어떠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짤주부르크에는 또 남자 수도원과 함께 이 논베르크 수녀원이라는 이 수녀원이 또 아주 유명한 수녀원이 있거든요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페르트 이 주교가 건립했던 이 수녀원입니다. 아까 상페터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루페르트 이 주교가 이 여자 수녀원을 건립했는데요. 이 논베르크 수녀원은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녀원이고요. 또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의 수녀원입니다. 물론 이 논베르크 수녀원이 또 더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여자 주인공 마리아가 있죠. 마리아가 예비 수녀로 있었던 곳입니다. 물론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이 마리아, 예비 수녀는 진짜 실존 인물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실존 인물을 우리가 어떤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우리가 이 헐리우드의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.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실존 인물은 마리아 아우구스티나 이 쿠첼라라는 이 예비 수녀였었고요. 물론 이 예비 수녀도 역시 이 논베르크 수녀원에서 이 생활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짤주부르크에서 우리가 만약에 짤주부르크 가시면은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죠. 이 미라벨 궁전과 미라벨 정원이 있는데요.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짤주부르크는 이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로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미라벨 궁전과 미라벨 정원은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요. 이 미라벨 정원과 미라벨 궁전을 지은 사람은 볼프 디트리히트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교가 지었습니다. 근데 이 주교는 글쎄요, 오늘날 주교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면 커다란 어떤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겠지만요,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런 일이 그냥 일반화됐었답니다. 그래서 이 주교가
이 자기 애인 살로메 알트라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이 궁전을 지어줬거든요. 이게 이제 이 미라벨 궁전인데요. 그리고 이 미라벨 정원을 갖고 왔습니다. 처음에 이 궁전은 자기 애인의 이름을 따서 알테나우 궁전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이 볼프 디트리히트라는 주교의 후임이 그 자기 이 선임자의 그러니까 이 볼프 디트리히트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던 주교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선임자의 그 모든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이름 알테나우 궁전을 미라벨 궁전으로 이렇게 이 개명을 합니다. 글쎄요, 미라벨이라는 말은 그냥 이탈리아의 그 여성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이 여성들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는 이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말이거든요. 이 의미는 매우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왜 이 주교가, 그러니까 여기에 마르쿠스 이치티쿠스라는 이 후임이 왜 미라벨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그거는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요. 하여튼간에 이분이 이 미라벨, 이탈리아의 여성의 이름을 따와서 미라벨 궁전이라고 붙였던 게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미라벨 궁전과 미라벨 정원은 역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운드 뮤직의 이 촬영 장소이기도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운드 뮤직을 보시면 이 미라벨 이 정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마리아하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미라벨 궁전과 미라벨 정원의 이 전경 모습인데요. 여기가 이제 미라벨 이 정원이 있고요. 여기 뒤에는 이제 그 다음에 금방 소개시켜드릴 우리가 호헨잘츠부르크라는 요새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게 미라벨 궁전이고요.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상당히 그 소박한 뭐 3층짜리 건물이지만 이 안은 진짜 말 그대로 호화롭기 그지없는 그러한 건물이거든요. 안에 들어가면 입이 탁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호화롭습니다. 자. 이 잘츠부르크의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호헨잘츠부르크 요새인데요. 산 위에 이렇게 커다란 그러니까 요새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요새는 107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게파르트라는 역시 주교가 건축을 시작했고요.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주교들이 이것을 개축, 증축해서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이 요새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. 물론 오늘날처럼 아름답게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것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힘을 썼던 분이 이 코이차흐라는 그 이 주교가 오늘날과 같이 이 요새를 아주 커다랗게 중축을 했고요. 아까 문제가 많았던 이 디트리히트라는 이 주교가 있죠. 이 주교가 다시 이것을 확장해서 오늘날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근데 불행하게도 이 디트리히트라는 이 주교는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요새에서 자기 후임자에 의해서 여기에 이 감옥에서 이 생을 마감하는 아주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고요. 이 호헨잘츠부르크 요새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이고요. 그 다음에 11세기에 만들어졌던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성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. 이 호헨잘츠부르크의 모습이 전경이 나와 있는데요. 이 산 위에 이렇게 커다란 그 요새를 지어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감히 암만 어떤 이 대군이 몰려온다 하더라도, 그러니까 철통 같은 이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이 요새가 만들어져 있고요.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된 잘츠부르크 성당에서 바라본 호헨잘츠부르크의 모습입니다. 사진이 조금 이제 흐리네요. 자. 우리가 이 잘츠부르크 대성당에 있는데요. 이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이 모습입니다. 이 잘츠부르크는 이 대성당은 약 한 900석의 이 자석을 갖추고 있는 이 바로크 양식의 성당인데요. 이 잘츠부르크 대성당이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소유하고 있고요. 물론 여기에서 이 모차르트가 또 세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. 잘츠부르크 대성당은 774년에 처음 이제 완공이 되었으나 계속해서 이 불행을 많이 겪거든요. 그래서 이 6차례의 화재로 이 소실이 됐다가 다시 개축, 증축 이런 식으로 하고요. 또 2차 세계대전에 중간에 1944년에 이 폭격을 맞아서 이
성당이 심하게 파손을 됩니다. 그렇지만은 1945년부터 이 59년까지 한 10수년간에 걸쳐서 이 복구 작업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 대성당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. 물론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고요. 특히 이 잘츠부르크 대성당이 유명한 것은 나중에 설명해드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여기에 이제 이 성당 앞에 간이 이 무대가 설치가 되거든요. 거기에서 이 성당 앞을 배경으로 해서 이 무대가 설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객석이 설치가 되고,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예더만이라는 연극이 공연이 됩니다. 그것으로 또 이제 유명한 이 잘츠부르크 대성당이 유명세를 이제 타게 됐고요. 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이 내부 모습이거든요. 이거 아주 화려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겠고요. 여기는 먼저 이 파이프 오르간,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. 이 잘츠부르크 하면은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,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지만요. 그보다 가장 잘츠부르크가 하면 유명한 것이 아마 모차르트일 겁니다. 이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거든요.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1756년에 이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. 이분은 어떻게 겨울에 태어나죠? 1월 27일에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고요. 하여튼간에 이 잘츠부르크라는 이 도시는 자기의 조상이죠.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를 철두철미하게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게 나쁜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. 하여튼간에 이제 아주 이 철두철미하게 이 잘츠부르크를 하여튼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. 자, 우리가 잘츠부르크 하면은 모차르트 하면 잘츠부르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퀄 관계를 성립시킬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요. 여러분들이 이 모습, 그러니까 잘츠부르크 초상화죠. 잘츠부르크 초상화래. 이 모차르트의 초상화인데요. 여러분들이 모차르트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은 모차르트가 사망한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여류화가 바르바라 크라프트라는 사람이 이 초상화를 1819년에 그리거든요. 이 초상화가 오늘날 가장 많이 재생산되는 이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모차르트 하면 이 초상화가 대부분 아마 같이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요, 이 유럽은 오늘날 그 유럽 공동체라에서 이 똑같은 통화를 쓰거든요. 그러니까 유로라는 또는 오이로라는 공동 통화를 사용하거든요. 동전의 경우에는 이 앞면은 다, 그러니까 이 유럽 공동체가 다 27개 유럽 공동체가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이 뒷면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의 문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. 거기에 오스트리아는 1유로짜리, 1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500원 정도 되거든요. 거기에 모차르트의 이 초상을 자기네들의 문양으로 선정하고 있고요. 물론 이 모차르트를 그러니까 이 잘츠부르크를 지나가시다 보면은 모차르트의 어떤 동상, 모차르트의 조형물, 모차르트의 그림, 하여튼간에 모차르트를 그냥 도배를 해놨거든요. 또 이 잘츠부르크에서 유명한 하나의 어떤 먹을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차르트 쿠겔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쿠겔이 있는데 이게 초콜릿이거든요.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 이 모차르트의 가장 명물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것으로서요. 이 모차르트 이 동그란 쿠겔을, 그러니까 동그란 이 초콜릿을 이 금박지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그려져 있는 초상화로서 이렇게 금박지로 싼 그러한 이 모차르트 쿠겔이라는 초콜릿이 이 명물 중에 명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생가가 물론 당연히 이제 보존이 돼 있겠는데요. 자, 이 잘츠부르크의 이 최대의 번화가 중에 하나인 이 게트라이데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.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한 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이 게트라이데 거리에 이 9번지에 이 모차르트 생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모차르트는 자기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와 그 다음에 안나 마리아 모차르트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거든요. 그리고
생가는 오늘날 모차르트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고요. 여기에 지금 이 노란색, 이 뭐 겨자색, 뭐 노란색 모양의 요 집, 요게 바로 어떻게 된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입니다. 이 모차르트 이 생가 앞에는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요. 이 현판, 이 현관문 현판에는 요 말이 써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태어난 집이다. 그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모차르트 박물관으로 이용이 되고요. 이 집에서 모차르트가 1756년 1월 27일에 태어났다라는 현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짤츠부르크 하면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는 게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.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은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서 8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보통 한 5주에서 6주 동안 벌어지는 일종의 이 문화 축전이거든요.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축전 중에 하나고요. 가장 럭셔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물론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공연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2, 3년 전에 표를 티켓팅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대단한 이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요. 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온갖 공연 예술이 다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뭐 오페라부터 시작해서 음악, 그다음에 연극, 무용, 하여튼간에 공연, 무대에서 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온갖 가지 이 많은 공연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. 예, 하시면 됩니다. 약 한 200개의 이 공연이 이 5주에서 6주 동안 계속해서 거행이 되고요.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은 1920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되거든요. 그리고 개최 당시에는 그렇게 커다란 이 국제적인 페스티벌로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것이 20세기에 우리가 최고의 이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뽑는 사람이 있죠.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영미계통의 번슈타인과 더불어서 이 카라얀은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이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956년에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총감독직을 맡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축제로 다시 거듭나게 합니다. 물론 이 카라얀이라는 분은 역시 짤츠부르크를 고향으로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물론 이 짤츠부르크가 낳은 위대한 예술가 두 사람을 꼽아라. 그러면 첫 번째가 모차르트, 두 번째가 이 카라얀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.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항상 개막 공연은요. 오스트리아의 이 극작가, 즉 호프만슈탈의 예더만이라는 그러한 연극이 거행이 되는데요. 아까 대성당 보여드렸죠. 그 대성당 앞에 가설 무대가 만들어지고 가설 객석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공연이 벌어집니다. 항상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오프닝 공연으로서 예더만이 거행이 되고요. 공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예더만은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5주에서 6주 동안 거행이 됩니다. 그러니까 5번, 6차례 이 공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있고요. 여기에 모습이 있네요.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짤츠부르크 대성당이 있죠. 대성당 바로 앞에 여기에 이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가 되고요. 그다음에 무대 앞쪽에는 다 이렇게 객석이 설치가 되거든요. 이 객석은 다 가설 객석입니다. 그러니까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 객석이 만들어졌다가 이 페스티벌이 끝나면 이 객석이 싹 걷어져 가고 다시 여기는 그냥 널널한 이 광장으로 다시 이제 되게 되고요.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이 그러니까 가장 주된 극장입니다. 물론 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모든 공연들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짤츠부르크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가장 커다란 오페라라든지 이런 공연은 여기 주극장에서 벌어지고요. 이 겉모습은 이렇게 소박하지만 이 안은 하여튼간에 세계 최고의 가장 최신의 첨단 공연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. 자, 이것으로 대강 이 짤츠부르크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짤츠부르크는 그 도시에 대한, 그러니까 한마디로 짤츠부르크를 어떻게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하면은요. 저는 이렇게 행복이 살아있는 장소 짤츠부르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독일의 아동문학가 작가인 에리히 캐스너라는 분이 있었거든요. 그 사람은 짤츠부르크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이런 말을 해요. 히크 하비타트
그러니까 펠리치타스 이런 말을 하거든요. 히하면 여기에, 하비타트 하면은 살아있다. 펠리치타스라는 것은 행복이거든요. 여기에 행복이 살아있다.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 짤츠부르크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요,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. 저는 이 짤츠부르크에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살고 그다음에 공부를 이곳에서 했습니다. 그래서 한 이 7년 가까운 세월을 이 짤츠부르크에서 생활을 했고요. 제가 유학을 했을 당시에 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. 짤츠부르크, 그러니까 뭐 공부를 어디서 하셨습니까? 막 이런 말을 하시면 제가 짤츠부르크에서 공부하는데요.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짤츠부르크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저에게 다시 되묻거든요. 도대체 어떻게 그 짤츠부르크라는 도시에서 공부할 생각을 했냐? 그러면 제가 이제 의아해갖고 다시 되묻거든요. 왜 그러세요? 그러면은 그분이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공부할 수가 있었냐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짤츠부르크는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. 아름다운 도시이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좀 한 몇 년 됐던 것 같습니다. 어느 잡지사에서 이 짤츠부르크에 대한 소개 글을 써달라는 이 어떤 청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거기에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. 내가 짤츠부르크 곁에 없어도, 그다음에 짤츠부르크가 내 곁에 없어도 그곳에서 그러니까 맛본 행복은 내 인생의 영원한 파라다이스다. 이런 이 구절을 제가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. 자,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이 짤츠부르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